고품격 용기 있는 방송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식 팟캐스트 서당캐 33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당캐 진행자 김영호입니다. 오늘 방송 저와 함께 만들어줄 진짜 진행자죠, 사실. 우리 서울 은평갑의 박주민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진짜 진행자는 아닌데요. 진짜 진행자. 박주민입니다. 많은 청취자분들이 박주민 의원 때문에 이 방송을 듣는다는 평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박주민입니다. 네. 요새 종료내 굉장히 바쁘실 텐데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다들 바쁘시잖아요. 네. 근데 더 바쁘시잖아요. 아니, 근데 똑같은 지역인데요. 아니, 그래도 이제 중앙 쪽에 또 이렇게 활동도 많이 하시니까. 중앙 쪽 송년회는 없습니다. 네. 요새 어떤 송년회 좀 많이 챙기세요? 지금 뭐, 아시다시피 뭐 주민자치위원회, 뭐, 방위협의. 유관단체, 지역 유관단체. 다 있잖아요. 직능단체. 네, 직능단체들 다 있고. 네. 그 다음에 각종 뭐, 체육회. 뭐, 너무 많죠? 최근에 아침에 또 그 산악회 버스 타세요? 버스 계속 타죠. 아, 예. 그러니까 박주민 의원님이 남들은 지역 활동을 잘 안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중앙에서 워낙 바쁜데. 근데 지역 활동 진짜 또 열심히 하신다는 거예요. 이번 크리스마스 이브에 교회하고 성당 몇 군데 갔어요? 저는 성당만 갈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이번에. 저는 교회 2군데, 성당 1군데 갑니다. 내가 방송에서 그런 얘기 해도 되나요? 제가 카톨릭인데요. 네. 제가 사목위원이기 때문에 성당에서 좀 할 일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뭐 그냥 좀 나라리 신자라서 왔다 갔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예수님. 네. 그리고 또 한 분의 출연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원래 반고정 출연자라고 우리 제작진에서 얘기했는데 이제 고정의 자리를 꿰차고 계신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이은영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은영입니다. 네. 갑자기 고정되니까 갑자기 목소리 쫙 가시는데. 네. 떨려요. 네. 너무 감사드려요. 아닙니다. 페이스북에 제 후원의 계좌번호를 공유해 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급하게 올렸습니다. 저는 약간 정말 눈물 흘릴 뻔했어요. 그래서 댓글에다가 네, 봤어요. 정말 감동입니다. 이 감동을 좋은 정치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댓글을 맞습니다. 남겼습니다. 오늘 네. 저기 초선 의원 중에 45세가 안 되는 의원들 모였는데요. 점심을 먹었는데 다 그 정치 후원금 때문에 걱정들이 많더라고요. 네. 작년에는 그래도 좀 들어왔는데 올해는 대통령 선거가 있어가지고 네. 그때 이제 이미 다 하신 거예요. 하실 네. 분들은. 네. 그래가지고 다들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그래도 이번에 뭐 지난번 방송에서 우리 박주민 의원님이 저도 언급해 주시고 네. 그때 저 우리 이훈 의원님, 저 그리고 강훈식 의원님 언급해서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네. 연말이라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여론조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어떤 여론조사를 기획하고 있나요? 저희는 이제 올해 조사는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요. 네. 내년에 신년에 네. 이제 개헌 관련한 걸 좀 준비를 해보려고 이제 네. 기획을 하고 있어요. 지금 개헌이 좀 국회에서도 좀 지지부진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국민들에게 어떻습니까? 좀 개헌이 좀 관심이 많이 좀 근데 풀어졌죠? 아무래도 네. 개헌 주제가 국민들에게 이렇게 관심 있는 주제는 아니다 보니까요. 네. 여론을 좀 형성을 해야 되는데 네. 어떤 포인트를 해야 될지 네. 그게 아무래도 조사 주요 주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혹시 뭐 그것도 좀 같이 해주시면 안 돼요? 어떤 거요? 지금 개헌만 논의되는 건 아니고요. 예. 선거제도 개편하고 같이 연동돼서 네, 논의가 맞아요.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을 빼고는 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좀 비례성을 좀 네네, 높이는, 네. 대표성을 좀 높이는 네네. 식으로 좀 가자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의원 정수가 조금 늘어나야 돼요. 네. 근데 이제 국회의장님 쪽에서 했던 설문조사 보면은 국회의원 느는 거 국민들 반대하시죠. 반대하죠. 예. 근데 진짜 계속 그러신지. 박주민 의원님은 정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회의원 그래요? 숫자가 늘어난다, 줄어든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국회의원 숫자는 좀 더 늘어나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나서 일을 하게 만들면 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 안 하는 현재 국회의 모습만 보고 국회의원 정수는 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네. 줄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일을 하는 여건을 좀 숫자를 좀 늘려준 다음에 일을 할 여건을 좀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뭐 국회의원 소환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감시제도, 비판제도 견제제도 세게 만들어 놓고 일을 안 하면 못 견디게 뜨거운 불판 위에 딱 올려놓고 대신에 이제 한 조금 많은 숫자가 정말 국민분들 사표를 만들면 안 되잖아요. 네. 투표가. 그렇게 해서 그냥 불판 위에서 뛰어다니듯이 열심히 일을 하고 이러면 제일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숫자가 만약에 지금 저희가 300명이잖아요. 네. 한 50명으로 줄어들면 그 50명의 국회의원들은
거의 권력자가 될 것 같아. 오히려 숫자가 줄어들면 그렇죠. 예. 얼마나 어깨에 품을 넣고 다니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하여튼 저도 국회의원 숫자를 좀 늘려도 정말 일하는 국회만 만들어주고 또 국민들이 직접 감시하고 문제 있는 국회의원 소환하고 뭐 이런 제도가 도입되면 그리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증가하는 게 이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네. 조사에 그걸 한번 어떻게 여쭤봐야 되는지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네. 그 국회의장님이 용역을 조사했던 여론조사에서는 이런 조건을 걸어봤었어요. 설문조사하면서. 예. 세비 등 비용을 통제한 상태에서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 총액을 네, 총액을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겠다. 그렇겠네. 그러면 이제 네. 국회의원 한 명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더 줄어들게 네, 되잖아요. 네, 좋네요. 네. 그렇게 해도 반대하시더라고요. 음. 반성해야 돼요, 진짜. 국회의원들. 근데 네. 이거 진짜 큰일인데 그렇게 되니까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이 정치제도 개선, 선거제 개선 개혁이 한 발도 못 나가는 거예요. 네, 네, 네. 자유한국당이 그 제도를 반대하면서 핵심적으로 드는 이유가 뭐냐? 국회의원 정수 한 명이라도 늘리면 국민들한테 돌만한다. 네. 그러니까 이거 아예 얘기하지 마. 이런 식으로 손을 그어버려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정치인들이 잘못한 거죠. 정치인이 잘못했는데 뭐 지역의 기초의원들, 흔히 말하는 구의원들,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 국민 정서는 구의원들 없애야 된다고 뭐 하는 일이 뭐 있냐, 뭐 그런 평가도 많고, 뭐 국회의원도 마찬가지 똑같은 평가를 받던데 20대 국회 이제 1년 반 지났잖아요. 예. 우리 박주민 의원님과 함께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정말 열심히 해서 불신받는 정치를 좀 정말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늘리면 비례의원들이 늘어나잖아요. 네. 그러면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분야 대표성이 더 강화되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보다 훨씬 그 약자라든지 다양한 어떤 직능이라든지 다양한 지역에 대한 배려가 가능한 거죠. 네. 그런 거 좀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으시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걸 잘 못 느끼시니까 계속 반대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하여튼 문제는 정치다. 네.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국민들이 동의해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박주민 의원님 지난주에 시민공익위원회 설립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하셨다고 하는데 시민공익위원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나요? 지금 공익법인으로 네. 뭐 선정한다든지 그다음에 그 지원한다든지 하는 과정이 굉장히 불투명하고 좀 이상했어요. 정치적인 농단도 좀 있었고 네. 그걸 그래서 좀 시민공익이라고 하는 독립적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그런 업무를 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보자라는 차원이었어요. 네. 그래서 뭐 많은 토론을 하셨어요? 거기서? 저는 토론은 안 하고요. 네. 듣기만 했어. 공동 주최자로서. 주최자로서. 네. 혹시 인사말만 하고 빠져나온 거 아니죠? 어떻게 하셨죠? 근데 그게 왜냐면은 법사위가 열리는 다른 상임위가 열리는 네. 시간대. 근데 저도 이런 거 싫거든요. 네. 예전에 저도 민변 변호사 할 때 토론에 이제 국회의원이 뭐 주최했다 그러는데 와서 잠깐 인사만 하고 사라져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도록 계속 회의가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상임위 또 상임위 빠지면 또 그것도 굉장히 지탄받을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청래 의원이 박주민 의원과 첫 방송 때 아마 이제 뭐 민변에 계실 때 뭐 이런 정치인들에 대해서 많이 비판하셨잖아요. 박주민 의원님이. 근데 정청래 의원님이 딱 만나니까 어때? 국회의원 해볼까 어때? 똑바로 해! 막 그때 그랬죠? 네, 맞아요. 네. 우리 이은영 소장님 지난 2, 3주간 여론조사의 흐름은 어땠나요? 일단 지표 문항으로 이제 대통령 지지도하고 정당 지지도가 있는데요. 네. 대통령 지지도 약간 좀 빠진 흐름도 있고 약간 빠졌다가 올라가는 흐름도 기간마다 조금 더 차이가 있는데 대체로 한 64에서 한 70% 정도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요. 네. 정당 지지도는 현재 한 50대 초반, 51%가 별 차이 없는데? 네, 별 차이가 없어요. 정당 지지도는. 그리고 이제 하나 특징이 지금 선거 관련 조사들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특징 보면은 후보군이 워낙 많으세요. 그리고 이제 지금 조사가 전체 후보군을 다 여당, 야당 후보군을 다 놓고서 조사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그거 조금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무응답층이 한 25에서 30% 정도 조금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선거 관련 조사 나오는 것들은 이렇게 의미 있는 숫자들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최근에 나온 것 중에서 내년 지방선거 승리 전망 관련한 문항이 있었어요. 근데 타임리서치랑 월간중앙에서 실시한 건데 여당이 승리할 거로 보는 의견 66.3%였고 야당이 승리할 거로 보는 게 17.2%로 잘 알 수 없다가 한 16.5%여서 지금 현재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아주 압도적으로 승리할 걸로 여론조사상에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문재인 대통령 지금 지지율이 한
2~3% 빠진 거로 나와요? 빠진 데도 있고 또 올라간 데도 있고. 빠졌다가 올라간 데도 있고. 뭐 정확하지 않은 거네, 결국. 그러니까 조금 이제 조사 그 시점 이런 거에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은영 소장님 그 기관은 항상 괜찮대요. 다음 주제로 빨리 넘어가시죠. 근데 저희 그 서당계 게시판에 보니까 대통령 방중 관련해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냐고 비판의 목소리가 그게 좀 많이 있어요. 올라와 있더라고요. 우리 대통령 이번에 방중 정말 큰 성과 냈잖아요. 근데 많은 또 매체랑 또 야당들이 이건 정말 억지도 이런 억지는 처음 봤어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이번에 진짜 성과가 컸는데 그게 지금 거의 그 기자 폭행 사건으로 많이 가려졌거든요. 그리고 근데 이제 그 최근 조사 나온 거 보면은 그 리얼미터 조사인데 그 언론 보도가 어땠느냐 좀 불공정했다라는 의견이 거의 68% 정도 나왔고 68%? 예,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이거는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도 67% 정도가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나와서 국민들은 다 알고 계시는 거네. 그렇죠. 이게 좀 너무 심하게 한쪽으로 여론을 좀 언론 보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의미가 있네요. 자유한국당 지지자층에서도 언론은 불공정하다라고 생각을 했다. 이거는 확실히 약간 언론들이 진짜 편향성 있게 보도했다는 걸 국민들이 느낄 정도가 됐다. 거죠.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 주로 박근혜, 이명박 때는 해외 순방 갔다 오면 막 그 지지율이 좀 올라갔어요. 그렇죠. 원래 외교 순방 갔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도가 있었는지 말이죠. 그건 좀 한번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이번에 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보면은 그 청와대 기자단을 축소해야 된다라는 의견하고 그다음에 수행기자단 제도를 좀 폐지해야 된다. 이게 지금 7만 명 넘게 청원에 참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수행기자단 제도 자체가 조금 변화를 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사건 관련해서도 기자의 자격이 어떤 거냐를 궁금증들이 되게 의문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한번 검토를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 방송이 꼼꼼하니까 우리 꼼꼼하게 한번 체크 한번 해볼게요. 우선 이제 보수 언론과 야당에서 얘기하는 것이 이제 기자 폭행 사건. 그것은 일단 폭행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죠. 정말 잘못한 거죠. 잘못했는데 그 지난 방송에서 언급했지만 이제 그 언론 문화가 좀 달랐다는 거. 그리고 그때 그 행사가 어디서 주관했던 행사죠? 코트라에서 행사했는데 조금 거기서도 교육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다고는 해요. 그런데 그 분명히 이 문제는 정확히 수사해서 책임자 처벌하는 것은 아마 중국 정부에서도 그거는 책임자를 처벌할 거예요. 폭행 사건이기 때문에. 근데 원래 그 사진 기자들이 굉장히 그 치열한 몸싸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그런 문화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 중국 막 오다가 조카이가 그냥 옆으로 가는 비켜 조카이 그러면 쫙 비켜요. 그러니까 막 언론 취재가 없는데 아마 이제 우리 그 코트라에서 대통령에 대한 아마 경호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예민하게 또 잘 좀 부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이제 사진 기자들이 막 그 취재 경쟁하니까 이제 자기들은 돈 받고 민간 경호원들이 돈 받고 했으니까 어떻게라도 그또 오다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책임자는 분명히 처벌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왕이 외교부장 문제. 대통령이 어깨를 툭툭 쳤더니 이제 왕이 부장도 그때 툭툭 쳤단 말이죠. 근데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왕이 부장이 누구나 다 치던데요. 러시아 푸틴한테도 툭툭 치고. 근데 왕이 부장을 내가 자세히 보니까 이 손동작이 굉장히 여성스러워요. 그래요? 남성 녀석도 우리 구분해서 죄송하지만 항상 이렇게 약간 손으로 이렇게 많이 손으로 뭔가 의사를 많이 표현하고 뭐 이런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우리의 특유의 이 문화와 정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스킨십으로 이렇게 좀 윗사람한테 어깨 툭툭 치는 거는 우리 정서상은 정말 건방지고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왕이 부장이 대통령 어깨 툭툭 쳐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난리 난 것을 외국 기자들이 알면 이게 또 외신거리가 될 것 같아. 외국 사람들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좀 친밀감을 표시로 그냥. 친근감 표시로 이렇게 툭툭 치잖아요. 그게 스킨십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의 정서대로 바라보면 건방진 사람이 되고 어디 감히 대통령한테 툭툭 쳐. 근데 외국에서 뭐 이렇게 지도층 보면요. 흔히 이렇게 툭툭 치고 친감을 표시해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왕이 부장이 눈을 찌푸리고 정말 불쾌하게 툭툭 쳤다라면 당연히 비판받을 수 있는데 네. 이거는 좀 외국 문화의 정서 차이가 아닌가. 네. 그래서 그리고 이것이 가십거리가 될 수 있어도 이게 무슨 맞아요. 본질을 네네. 막 뒤바꿀 만한 뉴스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다 홀대론의 요소로 다 묶여가지고. 네. 그런 것만 좀 눈에 불을 켜고 보신 것은 아닌가 국내 기자분들이. 만약에 미국 틸러슨이 문재인 대통령을 이렇게 툭툭 스킨십했다면 뭐랄 거예요. 뭐 굉장히 성공적 외교라고 네, 했죠. 미국에서도 인정받는 문재인 대통령. 아니 근데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네. 지지층에서도 언론이 불공정했다라고 느꼈잖아요. 너무 심했어. 그 얘기는 이제 방금 얘기하셨던 그 어깨 툭툭 치거나 이런 것들을 막 홀대론의 증거로 막 네. 보도하니까 네. 저게 왜? 네. 이렇게 국민분들이 느끼셨던 것 같아요. 네. 또 홀대론 중에 혼밥. 네? 혼밥도 그때 했었죠. 지난 방송도 네. 언급했었잖아요. 네. 그 요태오랑 그 또장. 네. 그거는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을 그 중국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면 관련 검색어에 문재인 짜오찬이라고 해서 아침 식사. 예. 이게 그냥 관련 검색에 뜰 정도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중국 국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서민 행보 감동받은 것 같아요. 네. 아니 실제로 그 서민 식당에 가서 아침 네. 식사하신 거는 정부가 올해부터 기획했다는 네. 거고 아. 중국 정부와 사전에 교감을 다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홀대에서 뭐 밥 먹을 사람에서 나가서 먹자. 말도 안 되는 소린 거죠. 제가 네. 경험상 제가 베이징대에 있을 때 네. 기숙사를 중국 사람이랑 쓰고 싶었는데 중국에서 외국인들은 중국 기숙사에 같이 못 쓰게 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외국인 기숙사를 따로 만들어서 거기서 저희가 이제 그 기숙사 생활했는데 그 이유가 외국 사람들의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요. 근데 뭐 정치적인 이유도 있을 거지만 그래서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만날 사람이 없어서 혼자 밥을 먹으러 간다? 중국 정부 절대로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무슨 사건이 나면 그 누가 책임지냐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 청와대와 중국 정부가 네. 몇 개월 전부터 교감을 충분히 하고 교감을 한 거죠. 다 얘기가 된 거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근데 반면에 이런 것을 또 홀대론이라고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네. 아니, 저 혼밥이라 그래서 혼자 드시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거기 다 같이 서민분들하고 같이 드시던데. 박근혜 전 대통령 방중 때 굉장히 떠들썩했잖아요. 네. 3박 4일. 네. 그 문재인 대통령님 방중 기간하고 똑같은데 박근혜 대통령 3번 먹었대요. 밥. 네. 대통령님 2번 고위급하고 밥 먹었고 아, 예. 그리고 서열 1, 2, 3이 다 만났고 문재인 대통령이. 네. 그래서 이게 무슨 대단히 무슨 혼밥을 박근혜 대통령도 나머지 끼니는 다 교민들 아니면 이렇게 관련된 사람들하고 그렇죠. 먹은 거죠. 네. 근데 유독 왜 문재인 대통령한테 우리 언론이 들이댔는지. 저도 러시아 특사로 가봤잖아요. 특사. 예. 러시아 특사로 가면은 러시아 사람들하고만 밥을 먹지 않아요. 아, 그렇죠. 그래요? 거기 있는 교민, 유학생, 기업 나가는 기업인들, 사람들. 주재원들. 그 주재원들. 이런 사람들하고 미팅이 쫙 있어요. 언론 거기서 파견돼서 나가는 한국 기자들, 네. 또 러시아 언론 쭉 먹어요. 그 고위급 관료들하고만 먹으면 망한 그거죠. 네. 다양하게 만나야죠. 아니, 한국 대통령이 중국 가가지고 한국 사람 안 만나고 어떻게 해. 교민들 만나고 그러니까요. 또 거기 어려운 점도 청취하고 네. 그래야죠. 근데 이번에 서민 행보는 정말 제대로 먹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드 기간이 한 1년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 지도부뿐만 아니라 이 중국 매체에서 하도 반한 감정을 유발시켜서 중국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좀 아직도 그 응어리 같은 게 있었어요. 분노라는 게 좀 있었는데 대통령이 오히려 중국 지도부에게 감동 준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중국 13억 국민을 대상으로 예. 서민 행보를 하니까 네. 대한민국 대통령이 또 그쪽 애들은 사회주의 쪽 아니야. 그렇죠. 네. 대통령 좀 훌륭한 분이다. 중국 지도부도 그렇게 못해요. 옛날에 원자바오라고 총리가 네네네. 지진 났을 때, 그때 4.3 지진 났을 때 막 맞아요. 눈물을 흘리고 네. 거기서 중국 사람들과 같이 이제 네. 만두 먹고 맞아요. 그 행보로 완전히 원자보가 그때 국가의 아버지다 이렇게 불렸잖아요. 정말 아주 잘된 기획 같아요. 맞아요. 특히 이게 국빈 방문이라는 걸 자꾸 좀 간과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중국에서 국빈 방문하는 게 많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네. 1년에 5회로 제한돼 있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5회로 중국통인데. 제가 저도 몰랐어. 제가 사실은 어제하고 엊그저께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네. 제가 현안 읽어주는 남자라고 페이스북에 영상을 있죠, 올렸는데 있죠. 그거 하나 어제 찍었거든요. 그래서 공부 많이 했는데 5회로 제한이 돼 있어서 무제한으로 국빈 방문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중국이 오히려 연내 방중을 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해서 12월 원래 초에 와달라고 중국이 얘기했던 네, 네. 거예요. 근데
우리 그 의회에서의 예산안 처리가 지지부진하면서 대통령님이 일정을 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난징 그 추모일에 왜 가냐, 그 별로 안 좋은 날인데 억지로 구걸하다시피 가느라고 그날밖에 못 맞춰서 간 거 아니? 터무니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외교가 정말 냉정하잖아요. 네. 이 사드 갈등이 1년 동안 되면서 우리에게도 피해가 있었지만 네네. 중국도 엄청나게 피해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결국은 중국이 사드 문제를 산불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에서는 정말 신의 한 수였거든요. 산불. 우리 역대 정권에서 똑같은 입장을 확인해 준 거예요. 네. 근데 정말 중국이 이걸 깐깐하게 들어갔다. 사드 한 포대 언제 철수할 거냐. 다 약속해라. 이랬더라면 우리의 갈등 못 풀리죠. 근데 한국 정부는 확인해 준 거예요. 약속도 아니고. 우리는 역대 정부에서 그런 걸 추진하지 않았다. 그리고 앞으로 할 방침이 없다. 확인해 준 거거든요. 네. 그리고 사드 문제를 완벽하게 해소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도 자기들 국익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도 빨리 풀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대통령 초청해서 국민자격으로 초청한 거라고요. 우리가 무슨 구걸해서 외교한 것도 아니라. 아니죠. 중국 국익에도 부합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그리고 문제는 네. 사드 문제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제가 공부 좀 했습니다. 네. 네, 이거 자리 세 번 시진핑 주석을 만났는데 네. 그중에 사드에 대한 언급이 가장 불명확하고 모호하고 간략하게 나온 가장 네. 그렇게 나온 회담이 이번 회담이죠. 그게 네. 어떤 거의 의미죠? 거의 사드 얘기 안 그 나왔어요. 어떤 저는 네. 이렇게 해석해요. 이게 우리 정부에서 네. 이제 그만 좀 해. 더 이상 그 얘기하지 마. 했더니 이제 이번에 말 못하는 거지 중국도.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또 공력이 이제 강해진 거고. 네. 이번에 그 결과로 관광 조치는 좀 확실하게 해소가 될 거라고 많이들 네. 보시더라고요. 관광 조치가 해소됐다라고 했는데 네. 이제 33만 명 정도의 중국 관광객 비자를 중국 외교부가 취소한 거예요. 예. 그랬더니 보수 언론에서 이거 봐라. 성과 났다더니만 성과 없잖아. 그랬더니 바로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그거 우리가 한국 관광 막으려고 취소한 거 아니야. 네. 이렇게 오히려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섰고 이유를 좀 알아보니까 너무 과열돼서.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한국 가도 되는구나 해가지고 확 몰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씨 이거 너무 확 몰린다라고 했던 그런 배경이 있었다 그러는. 네. 중국 많이 공부하시는 공부 좀 많이 했어요. 그러게 많이 하셨는데요. 서당계 MC도 뺏기고. 왜 그러세요? 아니, 중국 통일지 의원님이신데 지금. 큰일 났어. 네. 그러니까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시진핑 주석 간의 그 정상회담.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과는 확실히 있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드 갈등 문제는 해소됐다. 그렇죠.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서열 3위 네. 서열 3위 장더원 네, 장더장이 그랬대요. 완전히 성공한 회담이었다. 서열 1위와 2위와의 만남을 평가하면서 완전히 성공한 거다. 이제 뭐 한국과 중국 사이의 장벽은 사라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서열 1위가 시진핑, 2위가 리커창. 네. 근데 장더장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회의장인데 이 사람이 연변에서 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네. 김일성 대학에 아마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말 그래요? 유창하게 합니다. 근데 이분이 약간 이제 북한 쪽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약간 북한 쪽에 좀 성향이 있다는 첩보죠. 첩보. 예. 네. 근데 진짜 제가 러시아 특사 갔을 때 네. 우리나라 말로 통역해준다는 러시아 분들이 나왔는데 다 평양에서 공부하신 그렇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김일성 대학. 북한 사투리를 자꾸 쓰시니까 못 알아듣겠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일정 잡겠습니다를 우리가 안배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딱 북조선이지. 이번에 방중은 또 박근혜 정부가 훼손했던 양국 간의 신뢰 회복에 이제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의 가장 핵심은 박근혜 정부 때 추진하고 정말 이 모든 민족인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추진했던 사드 문제 때문에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고생해서 해결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이 사드 문제만 없으면 대통령이 새로운 이슈와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갖고 얼마든지 더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는데 이 사드라는 것이 정말 이 양국 간에 딱 발목을 잡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겠습니까? 맞아요. 네. 3번 정도 시진핑 주석을 집중적으로 만난 것도 이 문제를 풀고 좀 경제적으로도 또 문화적으로도 또 외교 안보적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놓기 위했던 거거든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망쳐놓은 걸 회복시키려고 이렇게 진땀을 빼는데 모든 건 다 박근혜 때문이야. 아니 진짜 제가 또 러시아 특사가 갔다 온 얘기랄까요? 네. 러시아 이 얘기하면 안 된대. 네. 러시아 관료들이요 네. 학을 띄더라고요. 네. 뭐
된 게 없었대요. 박근혜 대통령 때는. 한 게 없었어요. 네. 네. 와, 진짜 그런 걸 지금 막 복귀시키고 복원하려고 막 이렇게 네. 애를 쓰는데. 네. 예. 못해도 잘한다고 해줘야 되는데 지금 잘하고 있는데 못한다고 하는 거 이건 뭘까요, 진짜? 오늘이 12월 20일이죠. 네. 원래대로라면 오늘 대통령이 네, 선거에 탄생이 탄생이 되는 되는 건데 아니 12월 19일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까지 있었다면 난 진짜 진짜 무섭다 무서워. 그러니까요. 아, 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총칭을 방문해서 화제가 됐어요. 네, 임시정부 그러니까요. 총사를 방문해서 찍은 사진이 정말 많은 국민들이 가슴 뭉클했거든요. 많은 국민들이 가슴 뭉클했는데 또 하나 네. 중국인들도 감동했답니다. 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일본의 네. 그 압박을 두 나라 같이 받았다는 그 강한 그렇죠. 동질감을 느끼게 공감대가 있죠. 하면서 네, 네. 그 무렵에 또 한국이 중국 쪽에 네. 임시정부를 갖다 놓고 있었구나. 이거 네. 새삼스럽게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하고 중국은 오래전부터 이렇게 유대가 있었구나. 네. 이런 느낌을 다시 받았다는 평가가 지금 현지에서 나오고 있답니다. 이 충칭이란 도시 자체가 되게 또 현재적으로도 의미가 미래로도 의미가 그럼요. 큰 도시라고. 그럼요. 예. 거기가 또 교통의 요충지고. 1대1로가 그래요? 시작되는 네. 네네, 곳이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는데요. 맞아요. 거기가 거기가 우리나라 기업이 많이 나가 있습니다. 보실라이라고. 잘 알죠, 잘 알죠. 네. 큰일 났어 나. 거기가 그 지금 이쪽 보고 여쭤보는데 네. 자꾸 저쪽에 답변하시네요. 그래서 저기서 지금 잘 안 쳐다보니까요. 갑자기 이 사람이 기가 죽으면 눈을 못 쳐다봐. 근데 그 총칭은 원래 네네. 보실라이라고 네. 시진핑 국가주석의 라이벌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사건 때문에 지금 네. 무기징역 살고 있는데 그분이 거기에서 이제 서기를 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천민월. 네네네. 천민월 시진핑의 이제 측근인데 이번에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정치국 상무위원이 7명인데 이번에 정치국 못 상무위원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네, 들어올 거라고 다 예상했는데 네. 못 들어왔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총칭시에 서기거든요. 아.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제 시진핑의 차세대 지도자라고 그러는데 총칭에 가서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 만났죠. 네. 근데- 그럼 지금 천민월 저희 이분이 백업 작업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시진핑 근데 그거는 홍콩, 타이완에서 분석은 뭐 다양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뭐 백옥잡 했다는 평도 있고 물 먹었다는 평도 있고. 네. 하여튼 이번에 그 충칭에 방문했을 때 네네. 그 천민월 서기가 그 서열 1, 2, 3위와의 면담 내용을 다시 다 언급을 하면서 네. 성과가 굉장히 많았다고 칭찬을 해주고 아울러서 현대 등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또 했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또 유의미한 그 네. 회담 성과가 또 여기서 또 나온 거죠. 예. 제가 최근에 이제 타이완 한번 갔었거든요. 근데 네네네. 거기에 그 기자들 만나보니까 타이완은 이제 자본주의 국가니까 우리와 좀 정서적으로 네. 비슷하잖아요. 네. 천민월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천민월이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이번에 임명을 못 받았냐 그랬더니 근데 타이완의 기자들의 분석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좀 장기 집권을 지금 꿈꾸고 있는데 네. 벌써부터 차세대 지도자를 옆에다 두게 되면 이 경쟁 구도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뭐 후추나 천민월 같이 이제 사실 차세대 지도자로 거론됐다는 사람들은 이번에 정치국 상무위에서 배제시켰다. 뭐 이런 분석을 제가 들었고요. 그 총칭에 가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김정숙 여사님이랑 우리 또 같이 방문했던 청와대 네. 관계자들과 사진을 딱 찍었어요. 네네, 계단에서. 그렇죠. 예. 근데 또 오른쪽 사진을 보면 흑백 사진. 네, 같이 이번에 많이 예, 예전에 SNS에 정말 우리- 돌았어요. 네. 기자 됐던 네, 우리 네. 독립운동 네. 하시던 당시에 태극기 딱 걸어놓고 찍은 사진. 그 사진이 딱 같이 이렇게 있으니까, 정말 좀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네. 네. 보셨어요, 그 사진? 네, 저 봤는데 이 네. 사진 보면서 그 우리가 박근혜 정부 있을 때 그 건국일 논쟁이 있었잖아요. 네. 그걸 이번에 확실하게 문 대통령께서 정리를 하셨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네, 그 느낌 이 사진 보면서 들었습니다. 청와대가 이번 방중에 대해서 이제 큰 산을 넘었다라는 네. 표현을 했어요. 그 의미는 우리 박주민 의원님. 정말 큰 산을 넘었죠? 그렇죠. 사드 관련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세 번째인데 이번만큼 정말 중국이 거론 안 한 회담이었어요. 즉 사드 문제는 이제 양국에서는 어느 정도 덮고 가자. 네, 덮고 가자. 이게 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곧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교류가 활발해지겠죠. 그리고 네. 경제 교류나 뭐 이런 교류를 활발히 하자는 얘기는 누구나 다 얘기했어요. 네. 1, 2, 3위가 다 서열. 네. 그리고 근데 중국의 경제 교류도 중요하지만 전 사드 국면 때 제가 제일 걱정했던 거는 경제적인 제재 문제뿐만 아니라 중국이 자칫 잘못하면 북한에 대한 이제 지원 내지 예전에 뭐 동맹 관계를 복원시킨다든지
이러면 정말 새로운 냉전이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문제가 굉장히 걱정됐는데 이번에 확실히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 안보에 대한 능력 잘 발휘해 주신 것 같아요. 네. 다음 주제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창으로 가는 KTX에서 미국 MBC 방송사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평창올림픽 기간 동안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연기하자는 제안을 네. 미국에 했다라고 예, 이제 예. 발언을 하셨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또 이 보수 언론에서 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거. 네. 아니,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인데. 네, 맞아요. 아니, 올림픽 전에 거기서 한반도에서 군사훈련하면 어느 나라가 오는데. 사실 미국조차도 남북 간의 이 긴장 관계 때문에 선수단이 못 올 수 있다는 얘기를 했다고 수습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아, 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거 감안해도 걱정하지 말고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축제로 즐기자. 네. 그러려면은 평화와 관련된 진전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네. 얘기를 하신 거죠. 예. 근데 이걸 자꾸 한미동맹이 흔들린다고 지금 얘기를 하니까. 네. 미국이랑 이제 거리가 멀어서 그런지 참 늦게 듣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 올림픽이라는 것은 세계인의 축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나름대로의 뭐 핵 개발과 뭐 자존심과 전략이 있지만 네. 올림픽이라는 건 좋은 거는 아무 조건 없이 초대할 수 있거든요. 초청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아, 운동하라도 와라. 네. 전 세계 축제인데 너희들도 축제 좀 즐겨라 너희들도. 그럼 북한이 뭐 올림픽 참가하는데 무슨 조건을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이번 동계올림픽을 잘만 활용하면 네. 평화올림픽, 한반도의 평화. 네. 정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하실 말씀이죠. 네. 군사훈련 중단시키고 네. 한반도의 평화를 전 세계에 알리자. 근데 이걸 갖고 또 그렇게 문제를 삼는 거 걱정입니다. 그러게요. 미국도 절대 반대할 이유가 없죠. 미국도 반대할 이유가 없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국 선수단의 안전이 걱정이 돼가지고 파견을 못할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유엔 쪽에 가서 했다가 주워 담았잖아요. 네. 그 정도로 걱정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평화롭게 진행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이걸 반대할 이유는 네. 없죠. 이게 사실은 지금 북한이 계속 핵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외국에서는 굉장히 지금 한반도를 위험하게 보고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하게 예, 보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이 제안이 되게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번 일본 뭐 매체에서 12월 18일 날 네. 뭐 전쟁설 네. 막 퍼뜨렸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진짜 이 중간에서 뭐 우리가 좀 잘못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청와대 관계자도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 일본이 제일 얄밉다고. 은근히 이 미국을 부추긴대요. 네. 그러니까요. 네. 아, 진짜. 진짜 더 이상 얘기는 안 하네. 네. 진짜 이씨. 근데 품격 용기 있는 방송 시작해. 지난주에 별명 붙여드렸던 심지어홍. 아니, 지난주 여기서 붙인 건 아니구나. 어디서 붙였어요? 홍준표 네. 대표는 또 아베. 네. 아, 그 의자 그 무렵에 또 해가지고. 네. 네. 그러고 싶을까요? 뭐 그분들이야 그러고 싶겠죠, 뭐. 네. 아, 뭐 잘 보여서 뭐해. 네. 그래서 정말 동계올림픽, 평창 동계올림픽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평화 평화적 올림픽. 대체. 네? 네. 그리고 사실 경제적인 효과도 매우 크대요. 13조의 경제적인 효과가 그렇죠. 있다고 이게 그래요. 메가 이벤트잖아요, 거의 올림픽. 거기다 제일 또 중요한 게, 예, 예. 그러니까 우리 국토 균형 발전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KTX가 이제 강릉 속초 가는 거잖아요. 제가 타고 갔다 왔어요. 아, 갔다 왔어요? 네. 언제 어떻게 해? 안마를 혼자? 아니요, 그때 몇 분들 아니 우리 의원들은 저 혼자만 갔는데 아, 나 이거 뭐 진짜. 신문사에서 네. 뭐 신문사에서 포럼을 거기서 한번 했는데 아, 네. 제가 왜 갔냐면 네. 아마 제 생각은 다들 의원들한테 전화를 했는데 바쁘니까 다들 못 간 거야. 저는 못 받았어요. 맘 많은 게 또 김영호지. 딱 전화가 그 기자가 전화 왔다고 정치부. 딱 전화가 의원님 시간 되시죠? 그래서 나는 또 기자니까 예. 왜요? 그랬더니 평창 포럼이 있는데 가자 그래서 이제 그 시범운행이었는데 타고 갔어요. 그거 어디서 근데 타나요? 청량리에서 타나요? 서울역에서 탔는데 아, 서울역 서울역에서 타요? 탔는데 청량리에서 가더라고요. 청량리에서 가요. 아. 청량리에서 갔는데 이게 정말 그 강원도가 이제 완전히 바뀌겠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올림픽이 끝난 뒤에도 네. 편하게 좀 놀러 갈 수 있겠네요. 그럼요. 이 몇 시간 걸려요, 거기까지? 2시간 조금 넘게 걸렸어요. 아, 왜냐하면 그래요? 서울역에서 그 청량리까지는 네. 그냥 지하철 철로를 써요. 아. 그러니까 3, 40km. 그 다음에 이제 KTX. 그 다음부터 이제 속도를 내는 거는 조금 이제 지방으로 나가서 속도를 내더라고요. 아. 네.
되게 뭐 열차는 좀 괜찮았어요. 네, 괜찮은데요. 승차감도 좋고요. 예, 승차감. 여기서 좀 홍보를 좀 해주셔야죠. 네. 혼자 타고 와가지고 입싹 궁금해요. 닦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전날 송년회 때문에 너무 피곤해서 타자마자 잠이 들었어요. 근데 그날이 눈이 많이 오는 날이었어요. 예. 네. 근데 제가 그 평창 갔던 날 최문순 지사가 중국에서 북한 측 관계자 올림픽 관계 때문에 네. 아마 좀 접촉을 했대거든요. 그래서 그 나중에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북한 측 그 관계자를 접촉했는데 평창 올림픽 참가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이었다고 그래요. 그럼 올 수도 있다는 거네 거의. 저는 온다 안 온다에 온다에 네. 저는 네. 저도 온다에 걸고 싶어요. 왜냐면 북한도 올림픽 같은 데까지 우리가 안 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비춰지긴 싫겠죠. 거고 네. 또 뭐 좋은 기회지 않습니까? 또 뭔가 대화의 물꼬를 그럼요. 예. 조건 없잖아. 그렇죠. 네. 네. 거기다가 사실 김정은의 손조의 뭐 김일성, 김정일이가 항상 얘기하는 게 민족이잖아, 민족. 네. 네? 우리 민족끼리. 네. 민족이 대축제, 네. 동계올림픽에 안 나온다는 것은 김정은의 또 문제가 있는 거고 김정은이가 또 유럽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실리를 좀 찾을 수 그럴 수도 있어요. 있겠네요. 최근에 그리고 제 기억에는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북한에 가서 게임을 했을걸요. 조금 개방적인가 보네요. 언제든지 좀 더 좀 대화에 나설 수 있는 듯한 제스처는 계속 취해왔던 원래 것 저 같은데요. 농구 선수 누구지? 거기 되게 좋아한다고 김정은이. 예. 스포츠 쪽엔 조금 마음이 열려 있나 보네요. 근데 제가 오늘 확인한 거는 보니까 네. 박주민 의원님, 우리 윤정수 소장님 다 스포츠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보니까. 죄송합니다. 네.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 한미훈련 연기가 중국이 주장했던 쌍중단 해법을 수행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하고 근데 이 있는데요. 쌍중단이라는 게 뭔가요? 김용호 의원님. 그러니까 쌍중단은 이제 군사훈련 중단하고 저쪽도 네네. 핵실험 중단하자. 네. 같이 이제 좀 한반도의 좀 위기 국면을 네. 좀 없애는데 서로 군사적인 행동을 좀 자제하자 뭐 이런 거죠. 네. 맞나요? 중국통 맞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네. 근데 어떻게 보세요? 청와대는 좀 다른 이견이 좀 있으니까 다른 의견을 냈는데 평창 올림픽에 대한 제한된 제안이라고 그랬어요. 평창 올림픽 한해서만. 한해서만. 네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평창 올림픽 그 평화적인 올림픽에서는 이제 모든 거 좀 하지만 이제 그 네. 이후에 네. 뭐 계속 그 평화 모드가 가면 더 좋은 거 더 아닌가요? 좋은데 네. 좋죠. 혹시 또 북한에서 뭐 핵실험 내지 뭐 ICBM을 또 실험 발사하면 다시 제재하겠다는 네. 얘기를 하셨죠. 뭐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이게 강한 거랑 또 따뜻한 거랑 같이 지금 병행적으로 하셔야 되니까 참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모든 것은 이제 김정은한테 달린 거죠. 네. 네. 정말 저희가 혹시라도 또 핵실험이나 ICBM 발사하면 올림픽 즈음에서요? 네. 아이고. 네. 그건 진짜 심각한데요. 정말 올림픽에 심각해집니다. 들인 네. 돈이 얼만데. 네. 안 돼요. 네, 하여튼 평창 동계올림픽 예.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네, 그리고 아직도 그 경기 티켓이 뒷장고 빨리 사야 되는데. 지금 51% 정도, 지금 아마 50일 정도 남았거든요. 네. 51%. 저희 의원들은 그 세비에서 네. 일괄적으로 떼가지고 다 표를 샀어요. 아, 네. 그래요? 네. 그리고 그 현장에서 보니까 네. 또 제일 문제가 개막식과 근데 폐막식. 그때 마이너스 그거예요? 20도 얘기하셨잖아요. 도움이 아니거든요. 뭐 이렇게 혹한.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경기장이에요. 네. 그런데 폭소리를 쓰는 사람에 따라서 요즘에 대통령이 참석하시잖아요. 네. 그럼 대통령이 영하 20도에서 최소한 1시간 이상 앉아 계셔야 돼요. 또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이 본인이 대통령이라고 본인만 뭐 남방기구 갖고 들어갈 스타일은 아니시잖아. 핫팩을 이용해야 아니 근데 그 조직본부에서 네. 모든 의자 방석에 핫팩을 깔아주기로 했고요. 모자도 좀 하고 장갑 네. 같은 거 이제 다 지원이 되는데 자연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기후제를 한번 아니 영하 볼까요? 20도가 예상이 된다는 거지. 평균이 그래도 영하 10도 정도 되나 봐요. 평균 영하 10도. 체감이 한 그 정도 해발 되더라고. 높이가 또 높아요. 아. 바람도 세고. 예. 근데 이제 그걸 IOC에다 얘기했대요. 우리나라 이 형편을 걱정된다. 근데 IOC 관계자가 동계올림픽의 맛은 추운 맛이다. 그리고 역대 동계올림픽 중에서 동구장에 산 게 두 번밖에 없대요. 다 진짜요? 오픈된 공간에 해서. 다 이제 그때 뭐 눈의 축제니까 다 네. 추운 데인데 다들 잘했다. 뭐 평창올림픽 걱정하지 마라. 추운 게 올림픽의 맛이다. 동계올림픽의 맛은 동계올림픽의 추워야 한다. 맛은 추운 맛이다. 근데 제가 이제 청취자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아이를 데리고 가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영유아. 그러니까 초등학생 이상 그렇겠네요. 괜찮은데 네네. 아주 아이들이 갔다가는
조금 고생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제가 이제 거기 조직본부에다 얘기했어요. 네. 그 안에 실내에다가는 좀 난방시설 잘해달라 그랬더니 왔다 갔다 좀 할 수 있대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제일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는 좀 숙박비 네네네. 너무 막 바가지 쓰인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예. KTX가 생김으로써 갑자기 그 다운됐어요. 숙박업소에서 가격을 아, 완전 다운시키고 있대. 왔다 갔다 하면 되잖아요, 그때. 그럴 수가 있구나. 네. 왔다 갔다. 그리고 새벽 2시까지 운행한대. 그래요? 그러니까 경기 보고 새벽 2시에 그냥 오면 새벽 4시면 도착이야. 그러니까 비싸게 받으면 꼭 100만 원씩 누가 그걸 달고 있어. 그래서 거기도 비상이 걸렸는데 그 숙박업계 그 사장님들끼리 모여서 가격을 적당하게 이제 좀 유지하기로 했는데 아마 그 도지사께서 이러다 봐요. 한철인 한철인데 여름 성수기 때 가격을 넘기지는 마라. 그러니까 그게 모텔 수준이면 한 바닷가 앞에 모텔 수준이면 15만 원에서 20만 원 선 그 정도 예상하더라고요. 오늘 현장 갔다 오니까 오늘 아니 신문에도 안 나오는 얘기 너무 잘한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평창통이시네. 그래. 평창통. 중국통 슬쩍 밀어대고 그냥 국내를 평창 쪽으로 만드는 거예요. 역시 대단합니다. 평창 모텔비까지 깨고. 네, 모텔비. 네. 자, 근데 이번에는 국회 이야기 좀 해볼게요. 네, 우려했던 대로 12월 임시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는 했어요. 네. 했어요. 네. 그리고 또 다행인 게 다 청문보고서 채택이 됐더라고요. 네. 네, 됐더라고요. 진짜. 어저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어저께 저희 행안위도 했고요. 어저께 하셨죠? 네. 저희는 안 했어요. 어저께 법사위 안 했나요? 네. 그러니까 대법관들은 네. 별도의 청문위원회를 만듭니다. 네. 그 어제 법사위가 처음으로 열려서 일부 법안이 통과되었는데 오늘은 어떻게 됐죠? 그러니까 어제만 열린 거예요. 오늘 안 열렸어요. 네. 아주 그냥 편안한 그냥 때려주고 싶은 그런 법사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래서 지금 국회의원 증언을 반대하는 건데 지금. 아니 근데 저희가 네. 진짜 오늘도 이제 조홍천 의원님하고 좀 만났는데 네. 둘이 마주보고 한숨만 푹푹 쉬면서 참 답답하다고. 그러니까 우원식 의원 원내대표가 네. 법사위의 체계 자구심사 개혁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방향으로 개혁될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법사위의 권한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고 불명확하다 보니까 네. 다른 상임위가 보기에는 법사위의 권한이 아닌 것 같은데도 마구잡이로 지금 법안들을 잡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더 명확하고 네. 제한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네. 그런 내용으로 이제 국회법 개정안이 나오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현재 모든 이제 법안이 다 법사를 통과에 거쳐서 가야 네,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 상원이라고 불리잖아요. 상원을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요새 민생 법안은 사실 관심이 없는 것 같고 그냥 정치 공세, 이제 존재감 드러내기. 오늘 제가 정개특위 했는데요. 자유한국당을 빼고는 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동의를 해요, 원칙적으로. 네. 근데 자유한국당만 계속 반대를 하는 거예요. 나갔다고 기사 나갔어요. 네. 나 나갈 거니까 이렇게 하면서 나가셨어요. 근데 성대모사 잘하네. 제가 누군지 알겠어. 제가 그분은 오래전부터 제가 봐와가지고. 기자분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근데 그래서 저희가 그랬어요. 아니 자유한국당이 생각한 안을 그럼 한번 내봐라. 다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그랬더니 자기네들 낼 생각 없고 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법안들은 다 싫대. 그럼 통일 주체 국민이 하자는 건가? 아니 그러니까 무슨 논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싫어. 그럼 네 생각은 뭐야? 대안도 없고. 내 생각이 중요한 거 아닌데 이 법안들은 다 싫어.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아니 또 그러면서 자기들 막 퇴장하면서 운영위는 왜 일방적으로 열었어요? 운영위. 그분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박홍근 의원 막 완전히 그냥 와 1대 100이 돼요. 박홍근 의원 열심히 했는데. 정말 자유한국당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하여튼 그 자유한국당의 요새 행태 보면 네. 정말 화가 정말 완전히 그냥 화가 엄청나게 막 위로 올라오실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그 국민들의 그 또 감정이 네. 정치 불신으로 이어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싸울 수도 없고. 근데 이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또 국민들은 잘 모르는데 네. 의원님들이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쪽에서 계속 보이콧하고 나가고 이러면 진행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게 진짜 힘드실 것 같아요. 보는 것도 싸울 수도 없고. 국회의원들이 이제는 좀 네. 우리 여당 의원님들이 성격 좋은 분들만 계셔야 돼요. 왜냐면 성격 나쁘면 날아갈 것 같아 뭐가. 박주민, 김용호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죠. 막 이렇게 답답하게 만들어서 한마디 하잖아요. 네. 그럼 그걸 꼬투리 잡아서 그냥 나가버려요. 아. 그러니까 그냥 청는 거죠. 사리가 생기는 거죠. 이제.
저희가 참 그 녹음 기준일은 오늘인데요. 네. 내일인데요.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법원 선고가 예정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내일 네. 그 선고되는 국회의원 또는 정당 관계자들이 되게 많아요. 누구죠? 홍준표 대표도 선고가 되지만 그 민중당 쪽에 네, 분도 네, 내일 네, 선고되고 네. 이재정 의원 우리 당에 내일 대법 선고 있고. 그래요? 그리고 뭐 등등등 해가지고 여러 명을 지금 선고 날을 이상하게 하루 다 모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지? 다 이루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너무 기대돼요. 홍준표 지금 대표 어떻게 근데 나올지. 만약에 파기환송된다. 홍준표 대표. 그럴 수도 있나요? 무죄였는데 이제 네. 무죄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파기환송한다. 그렇게 되면 홍 대표의 리더십에는 뭐 큰 타격을 큰 받겠네요 타격을 입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 다시 또 재상고를 파기환송심에서 또 네. 다퉈볼 수가 있고요. 파기환송심이 끝나면 재상고라고 해서 한 번 더 대법원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 2번이 더 남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근데 이제 아마 파기환송심의 결과에 따라서 아마 거의 만약에 파기환송된다면 환송심의 결과는 거의 그걸 맞춰서 나오니까 나올 테고 재상고를 해봤자 이미 이제 파기환송을 시키셨을 때 판단했던 대법원이 다른 판단할 이유는 없으니까 네. 남은 2번의 절차는 굉장히 빨리 진행되죠. 네. 우리 서당계 식구 이재정 의원님, 거의 뭐 잘 되실 거죠? 네, 뭐 제가 봤을 때 굉장히 가벼운 사안이었고 네. 그래서 1심부터 아무 네. 문제 없는 걸로 해서 나와서 네. 그냥 제가 왜 각 당에 여러 당에 그 다 대법 모아가지고. 사건을 한꺼번에 모아서 선고하지? 사건 네. 진행과 숙성도도 다를 수도 있는데 약간 이게 뭐지 이게 의미는? 이런 흔하지 않은 경우인가 봐요. 그래서 이런 예상을 하신 거죠. 다 무죄 주려고. 다 무죄 주려고. 다 몽땅 다 같이. 네. 이 당도 무죄 저 당도 무죄 다 무죄니까 대법원 욕하지 마. 이런 식의. 야, 그거 하는 거 대법원도 아닌가? 그런 걸 생각하나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과거에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 의심을 혹시나. 좀 하는 거죠. 네. 우리 정말 더불어민주당 그 똑순이 이재정 의원님, 네네네. 우리 뭐 그러게요. 각 종교를 믿는 분들, 네. 그 신들에게 좀 기도를 해주십시오. 네, 아니 근데 네. 별 문제 없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네. 돼요. 관심을 홍준표 쪽으로 모아주셔야죠. 네, 그쪽도 네.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요새 또 홍준표 의원님이 거의 무슨 기도인지 아시죠? 거기 최고위원하고 계속 막말 논쟁 하시잖아요. 네. 그 최고위원 그 여성분. 예, 유여해 최고위원인가? 그분 굉장히 어떻게 여자 뭐라고 홍준표 같아. 그러니까 비슷해 보여 좀 두 분이. 네. 막 서로 뭐 영감탱이 중호 막 이렇게 아니, 막말하시는데. 원래 그 여자 홍준표가 불렸던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제 느낌상. 네, 여자 홍준표와 남자 홍준표의 대결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론이 자주 다뤄주는구나. 재밌으니까. 좀 재밌어 보여 사실은 좀. 네. 그분 그 인터뷰, 기자회견 하는 것도 참 그러니까 재밌다 그러면 좀 그렇고, 네. 인상 깊었어요. 인상 깊게 봤고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어제 전격적으로 바른정당과 통합을 선언하고 전당원 투표라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네. 안철수 대표가 승부수를 잘 던져요. 그러니까 네. 이제 지금 투표 실시하게 돼 있잖아요. 27일부터 31일까지. 근데 저는 안철수 대표가 지금 네. 이게 지금 투표하는 걸로 확정은 됐나요? 네, 된 거예요. 됐어요. 당무에서 됐어요? 오늘 네. 통과가 됐어요. 당무위원회 네네. 오늘 회의한다 그러더니 네, 통과됐어요? 네. 근데 저는 안철수 대표가 지난번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론조사 전문가 같아. 미리 여론조사 다 해보고 승부수 다 던져서 다 또 그러니까. 네. 그래서 자꾸 제가 이렇게 의심하는지 연락 서로 주고받고 그런 거 없죠. 네. 근데 두 가지 의혹이 있다니까요. 어떤 거요? 안철수 의원과 이 연락을 주고받지 않. 두 번째는 여론조사를 본인 핸드폰으로 다 한다는 얘기가 있어. 경비절과 올리고 있어. 정확하지. 핸드폰으로 직접. 네. 지인 중심으로. 지인 중심으로. 여론조사가 굉장히 우리한테 긍정적으로. 지방선거 때는 이은영 소장님한테 우리 후보님들이. 근데 하면 안 되겠는데요? 해야 돼. 그게 또 여론이 발표되니까. 발표되니까. 하셔야 됩니다. 네. 이은영 소장님 팍팍 좀 밀어줘요. 발표용으로는 여기다 하고 발표용, 네. 전략을 짜기 위해서 딴 네. 데다 좀 같이 해야 돼. 네. 이은영 소장님이 네. 한 이제 몇 가지 샘플이 있죠? 네. 긍정형, 부정형, 아니, 뭐를 아닙니다. 해드릴까요? 그러지 않죠? 죄송합니다. 이거 너무 또. 이거 정말 갑자기 막 농담- 진땀이 나고 정말 여기 되게 농담이에요. 더워요. 진땀을 흘린다는 것은 좀 풀고 있다는 거고. 근데 이건 제가- 정말 심한 농담이었습니다. 네, 심한 객관적인 농담이고, 진짜 여론조사기관. 네네. 대한민국 예. 최고의 여론조사기관. 예, 예. 네. 근데 오늘 제가 국민의당 의원님들 몇 분 만나 뵀었어요. 네. 좀 네네. 이렇게
좀 설득할 게 있어가지고 근데 다들 정신없어 하세요. 네. 이것 때문에. 그럼요. 어떻게 될지. 근데 이게 당무위를 통과되면 거의 통과된 참성 쪽으로 나온다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당원 투표라는 걸 왜 던졌을까요? 아무래도 당원에는 네. 안철수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이 많겠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호남 중진 분들은 그런 거는 듣도 보도 못한 법이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거기다 이제 안철수 대표가 어저께 네. 좀 심하게 했거든요. 그 기자회견 때 뭐라 그랬냐면 몇몇 호남 중진 의원들의 구태 정치라는 얘기를 했어요. 구태 정치. 그래서 오늘 의원총회에서 난리 난 거 아니에요. 그 최경환 의원이 내가 김대중 정치를 개선하는 사람인데 내가 언제 구태했냐고 꼭 만나서 항의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호남 의원들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나름대로의 좀 공격적인 적대감? 네, 적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적대감을 없었을까? 그러게요. 두 쪽이 양쪽에서 좀 잘 맞아가지고 당을 만들었던 거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 당 탈당해서 만들었는데 이제 그게 어떤 그 정체성과 정치적인 노선이 아니라 그때는 그냥 아시잖아요. 그 좀 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제3당 출연을 통해서 자기들의 이제 기득권을 좀 대선 출마 유지하고 싶어서 네.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결국 그렇게 하면 올해는 못 가는 것 같아요. 네. 전 요새 안철수 대표 보면 그 재신임을 자꾸만 묻잖아요. 이게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당에서 하셨던 거 그걸 자꾸 좀 카피하는 거 아닌가. 그걸 이제 좀 모델로 삼아서 하는 거 아닌가. 뭔가 그러면 자기도 돌파를 할 수 있고 돌파를 하기만 하면 승부수가 보일 것이다. 이런 그렇죠. 생각을?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재신임을 자꾸 묻거든요. 지금 두 번째 묻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 신임을 해주면 또 이제 자기 지지 기반이 다져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략을 지금 취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전당원 투표를 자꾸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게 번거로운 일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안철수 대표가 아마 이미 여론조사 다 끝낸 것 같아요. 나름대로 다 해보고. 자신감을 갖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 기업인 출신이니까. 네. 통계 이런 거 굉장히 좀 일반 정치인들은 이제 감각 갖고 하잖아요. 네. 근데 안철수 대표는 이제 통계 좀 과학적인 근거 이런 것을 아마 쓱 할 거야. 당대표 그때 출마했을 때도 네. 이미 계산은 끝났을 그러니까요. 것이다. 표계산 끝났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네. 진짜 딱 그렇게 되잖아요. 네. 이번에도 뭐 표계산 끝나고 요수를 던졌을 네. 가능성도 네. 있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보고 이번에 있어요. 전당원 투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또 찬성이 돼서 음.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게 되지 않을까. 네. 근데 재밌는 게요. 네. 그 이후에 이제 그 통합정당에 대해서 누가 대표가 되면 좋겠냐 하면 또 유승민 대표가 되면 좋겠다라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할 수 있죠. 예, 어떤 흐름으로 당대표는 유승민하고 예. 네, 대선 후보는 안철수 나오고 아, 이렇게 할 수도 그렇게 있죠. 역할 분담이. 역할 분담을 할 수도 있죠. 근데 그 될까요? 유승민 대표도 대선이 목표 아닌가요?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지금 대선을 바라보기보단 대구가 지금 완전히 자유한국당에서 포위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지지 기반도 다 지지 기반 좀 지키기? 다지고 그런 식으로 그게 더 주안점이 아닐까 싶긴 해요. 그런 면에서 서로 지금 이해관계가 맞는 거로 볼 수가 그렇죠. 있겠네요. 이번에도 이제 지금 의석수가 지금 국민의당이 39석이고 네, 바른정당이 11석? 11석이니까 네. 근데 서로 좀 합쳐서 이제 일단은 세를 좀 키우겠다는 게 목표죠. 그러니까 정체성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원내교섭단체를 좀 탄탄하게 만들어서 네. 역시 이제 존재감을 좀 드러내서 뭐 결국은 자유한국당과의 이제 통합을 생각하지 않을까요? 네. 통합이 될까요? 근데 홍준표 그 대표가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아니 지방선거 때까지는 안 될 수 있는데 네, 그 이후에 근데 총선 때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그러니까 네. 최종 목표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보수라고 불리는 그룹에 그러니까 보수라고 불리는이라고 제가 표현한 이유는 제가 보기 진짜 보수들은 아니시거든요. 보수라 불리는 그룹에 대통령 후보로 한번 나와볼. 그러니까 거의 이제 YS 모델이죠. YS 모델. 네? 민주진영에 있다가 3당 합당해서 보수 진영으로 가서 결국은 뭐 그때 그랬잖아요. 뭐 네. 호랑이를 잡으려면 뭐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 들어가야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정치라는 것은 예측할 수는 없지만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야당들이 모든 국민의 삶보다 이합 집산에 관심을 보여서 내용을 갖고 있어 1월에 임시국회를 열어도 국회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걱정인데요. 저희가 20대 국회에서 박주민 의원님, 네, 예. 20대 국회에서 저희가 언제 임시국회를 안 났나요? 그러니까 국회가 안 열린 달이 있었나요? 거의 지금 매번 다 열렸던 것 같은데, 그죠? 그렇죠. 원래 원래 그렇게 기억해. 거의 열렸던 것 같아요. 네, 짝수달에 열리는 거죠. 네, 임시국회가. 그렇죠. 네. 홀수달은 이제 사실 뭐 열리지가 않는데 20대 국회는
임시국회를 다 열었던 것 같아요. 거의 상시로 그냥 쭉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하는 20대 국회인데 네. 더불어민주당만 일했던 것 같아요. 네. 벌써 1부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2부에서 2017년 한 해를 정리해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올 한 해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박주민 의원님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그 일이 있습니다. 2부에서 한 얘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얘기예요? 네. 올해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두 개가 아닌데요. 뭐 하나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얘기와 뭐 국회의원으로서의 뭐 정치적인 이슈. 네. 개인적인 얘기는 뭐 여기서 말씀드리긴 좀 적절치 않은 거. 왜요? 네? 뭐 새로운 뭐 사람을 뭐 그리고 네. 공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뭐 탄핵됐을 때도 기억에 남고 네. 대선에 이겼을 때도 기억에 남고 또 특히 세월호가 물 위에 올랐을 때도 기억에 남고 2부 얘기를 다 하시네. 그리고 뭐 하나만 얘기하세요. 사회적 하나만. 보통화됐을 때도 기억에 남고 개인적인 얘기가 더 궁금해. 좀 욕심쟁이에요. 네. 4개 다 할래요. 하나 개인적으로 좀 기억에 남는 거. 그건 나중에 따로 네,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알겠습니다. 좋은 일 것 같아요. 혹시 로또 맞은 거 아니에요? 로또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머리라도 심게. 우리 이인영 시장님. 저는 여기 서당캐 출연한 거. 네, 팟캐스트 처음 딴 데 가서선 다른 얘기 하시죠? 네. 어쨌든 이게 제일 저한테는 기억에 네. 남습니다. 네. 아니 좀 가끔 네. 이 청취자분들을 뭐 거리나 네. 뭐 어디서 이렇게 좀 아직은 만나는 없습니다. 경우 없어요? 있는데 왜 없지? 아직은 없어요. 저는 이 서당캐 위력을 네. 지난해 그 촛불 전국 때 왜냐하면 촛불 집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다른 좀 민주 진영과 좀 진보 진영 그렇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당캐를 듣는 분들이 이제 많은 거죠. 거기 갔더니 많이 알아오셨어요? 인기가 그때 난리는 거죠. 네. 근데 그 촛불 집회 없어지니까 아무도 안 알아봐, 못 알아봐.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이제 그 당시에는 정말 정치적인 고향. 네, 그렇죠. 네. 네. 그럼 이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품격 용기 있는 방송 서당캐 33번째 방송 1부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청취해주신 청취자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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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